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요, 캐릭터로 스토리텔링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저희 스쿨에서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이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수업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많은 지망생들이, 특히 우리 스쿨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신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서 아직까지 몇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대중성을 인정받은 그런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현대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화를 아는 것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화 내러티브라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네, 그런데요, 이 신화와 내러티브 수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다루는 건요, 여러 가지 신화의 사례들을 아는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몇 개의 신화를 다루면서 그 신화의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화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역시나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신화는 오랜 시간 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대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신화는 은유와 그리고 상징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신화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면 이 내용은 대체 뭐지?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서 신화 속의 어떤 그 은유 상징으로 비춰지는 그런 내용들을 작가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신화 원전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각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때 아니, 저 캐릭터들은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 제우스 그렇게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면서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한 입장에서 저렇게 바람을 막 피워?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헤라가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다가도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한들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신화 속의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 저 캐릭터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만 읽어야 되겠다 라고 튕겨져 나온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네, 저는 분명히 청소년 필독 도서를 봤던 그 청소년 시절에서부터 신화라고 하는 책이 한 번도 막 가슴을 때리고 막 내 마음에 와닿고 막 너무 재밌고 이렇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대신에 아니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 신들의 이야기를 왜 필독도서로 보라고 하는 거지? 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화 내러티브 수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왜 그랬지? 이 이야기는 왜 남아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좋아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스스로 하고 납득 가능한 답변을 제가 막 스스로 하면서부터 신화가 이렇게 재밌었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각색을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내 이야기로 각색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신화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인생에 그 신화 속에 담긴 어떤 옛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참조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 인생에 위안을 주는 그런 신화들을 발견하기도 하며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아는 것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지점이 저에게는 신화를 재미있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고, 그리고 신화가 정말 이야기 콘텐츠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어떤 원천 소스로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미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왜? 이래서일까? 아니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식의 어떤 개연성을 제가 막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생각들, 노력들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네, 오늘 캐릭터로 스토리텔링 하는 법 이 시간에는 캐릭터의 이유를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캐릭터로 스토리텔링까지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 제가 대충 스토리텔링 그 콘텐츠에서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뚝딱뚝딱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기억하시죠? 자, 그 안에 또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죠. 그 사람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때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캐릭터에게 납득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유를 붙여줌으로써 그 캐릭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하나 뚝딱뚝딱 완성되는 그 경험을 여러분도 지켜보셨잖아요. 그만큼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호기심이 인 그 캐릭터의 행동, 어떤 사건에 대한 캐릭터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만한 개연성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오리지널 이야기를 만드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신화를 각색해서 내 이야기로 만들 때에도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 바리대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대기 이야기 들으면서 바리대기가 막 굉장히 좀 고구마스럽고 답답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바리대기는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죠. 부모님에 의해서. 네, 부모님은 6번째 딸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는데 7번째 딸인 바리대기가 나오자 7번째 딸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아들을 바랐는데 라고 하면서 바리대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떠내려 보내죠.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죄책감이 일어서라도 갖지 않았을 텐데, 근데 십몇 년이 지난 뒤에 바리대기가 장성한 후에 바리대기에게 하나의 전갈이 오게 되는데, 당신을 태어나게 만든 친부모가 당신을 찾는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바리대기는 참 이상하죠. 왜 나를 버린 부모께서 이제 와서 나를 찾을까? 그리고 그 부모는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도 함께 있었겠죠? 뭐 호기심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낳아준 부모가 찾는다는데 당연히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리대기는 부모가 나를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바리대기를 앞에 세워두고 한 말은 내가 아프다. 그런데 내가 이 아픈 병이 싹 나으려면 저승 문턱에 있는 약순물을 떠와서 마시면 낫는다던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수모를 떠오는 것을 거부했으니 너라도 가야겠다 라는 말을 듣죠. 만약에 제가 발이대기였다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딸이라는 이유로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린 딸에게 해오를 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서글퍼 했을 것 같은데, 발이대기 이야기에서는 뭐 서글퍼했다, 마음이 아팠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쏙 빠진 채 발이대기가 네 제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남장을 하고 길을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발이대기 이야기를 할 때도 학생들의 반응이 좀 저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니 왜 가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그 반응 있잖아요. 안 가도 되지 않아? 왜 가는 거야? 답답하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이해를 해보고자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발이대기 이야기를 내 이야기, 내가 만드는 이야기에 어떤 원전 소스로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발이대기를 원전으로 사용을 해서 좀 각색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발이대기라면 그때 왜 아버지께서 내가 아프니까 약수물 좀 떠와. 근데 그건 되게 위험천만한 일일지도 모른단다. 그래서 그런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지 않는데 근데 네가 좀 대신 갔다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 내가 발이대기가 한번 돼볼까? 라고 그때 저는 발이대기의 마음으로 빙의를 해봅니다. 발이대기는 지금 저와의 상태와는 굉장히 다르겠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이대기에 온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선 남으로서 발이대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만한 이유를 한번 만들어 줘 보자는 거죠. 발이대기는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눈에 들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여섯 언니들은 다 그래도 공주로 살았잖아요. 한 나라의 그 공주로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자랐지? 라고 하는 미움, 너무 서글픔 이런 것도 같이 있겠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 앞으로 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저들에게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당신들 모르죠? 다시 날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런 나는 나의 존재를 저 사람들에게 증명해야겠어 라는 마음을 품게 되기까지 발휘되기는 사실 엄청난 야망가였던 그런 어떤 이유를 한번 더 만들어줘 보죠. 발휘되기는 욕망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굳은 일을 내가 이번에 잘 성취를 해서 아버지의 눈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되어야겠어 라는 엄청난 야망가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발이대기가 아버지가 정말 그 염치불구한 어떤 그 부탁을 했을 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그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발이대기의 결핍 그리고 발이대기의 욕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발이대기의 그 행동에 대한 개연성을 제가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이유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면 조금은 더 이전보다는 발이대기의 행동에 개연성이 부여가 됐으니 설득이 될 수도 있죠. 아, 발이대기는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구나. 근데 그 욕망은 자기가 날 때부터 버려졌다는 결핍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었겠구나. 그렇다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결핍과 욕망을 가진 발이대기가 나는 앞으로
어떤 식의 결말에 이르게 만들고 싶은가를 또 고민하게 되겠죠. 모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변화가 외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뭐 왕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든지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일 수도 있는데 내면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완전히 추락하는 내면적으로 정말 나는 비극적인 어떤 것들을 알게 되어서 비극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서 나는 그대로 살 수만은 없어 하면서 자신의 두 눈을 찌르는 오이디푸스처럼 아무튼 그런 추락을 하든 아무튼 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변화를 맞이하는 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은 이야기 속에서 변화를 맞이한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에 의한 욕망을 가진 바리대기를 그러면 작가인 나는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을까? 저는 바리대기가 욕망을 성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빠르게 성취하게 되면 사실 이야기가 좀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떤 결핍과 욕망에 의한 동기에 의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변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의 변화를 담는가 동시에 그리고 주인공의 엄청난 고생담이 곧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바리대기가 실제 그 옛 이야기 속에서 겪는 그 고생담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에요. 저승가는 길, 그러니까 약수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저승 문 앞에 있는 그 약수터에서 영양의 어떤 약수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많은 갈래길에서 혼란스러워하자 저 멀리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할머니께 할머니 제가 저승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죠? 라고 길을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께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걸 도와드려서 그 덕분에 길을 알게 되어서 제대로 길을 찾아갔다. 그런데 또 1000개, 10,000개의 갈래길이 나와서 저 멀리서 밭을 갈고 있는 할아버지께 길을 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대답을 또 해주지 않자 열심히 밭일을 도와드렸다. 물을 대신 길어드렸다. 바느질 일을 대신 해주었다. 라는 식의 고난인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서 바느질을 열심히 하면서 고생을 했다. 네, 물을 열심히 길어서 고생을 했다. 네, 밭일을 해서 고생을 해서 결국에는 뭔가 보상을 얻었다라는 것들이 사실 현대의 이야기에서는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고생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현대의 감수성에 맞게 적절한 고생으로 또 바꾸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세계관에서 이 바리대기가 어떤 적절한 고생을 해야지만 독자들이 바리대기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따른 또 고민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그리고 원천 이야기를 내 이야기화 하는 그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독자가 납득 가능할 만한 이야기 혹은 소재로 대체하는 그런 식의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하게 될 주인공이 저렇게 변할만 하구나. 설득됐어. 나는 바리대기 응원해. 진짜 바리대기야 제발 네가 원하는 것 좀 제발 잘 얻길 바래. 라는 식으로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개연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적절히 해석하고 적절히 각색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이런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캐릭터의 행동에 대해서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왜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 이유를 만들어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역지사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바리대기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작가로서 그 캐릭터에게 완전히 내 마음을 뺏겨서 난 얘가 너무 좋아, 난 얘가 너무 싫어 이런 감정을 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 그라면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 되게 슬펐겠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슬픈 것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데? 라고 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지고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 이유가 적절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신화 속에서 뭔가 이야기의 단초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화 속에서 캐릭터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캐릭터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캐릭터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는 남들에게,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갖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설득력이 가장 최우선이 된 다음에 얘가 정말 갯모애로 어떠한 매력으로 독자를 사로잡을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난 잘 몰라. 난 그냥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근데 신화 속의 캐릭터니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것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네, 내 이야기에 적절히 사용을 했어도, 그러니까 대충 사용을 했어도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 캐릭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신화를 예를 들어서, 뭐 옛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신화를 내 이야기화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특히 신화 속의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보다는 유용한 어떤 창작의 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더불어 제가 혼자서 말을 제대로 했나? 라는 걱정도 돼요. 굉장히 여러 번의 편집점이 생길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유용한 창작의 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의 이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